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시사정담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누적된 코드 인사, 정치 인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또다시 사퇴 압력을 받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전국 검찰이 일제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방탄 입법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려서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핫 이슈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제 8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대 조각 발표가 1차 발표가 있었고, 아마 주중에는 또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2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 장관 후보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면서 안배나 균형보다는 전문성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을 중시한 실용내각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그 능력은요. 능력은 이제 그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지역 안배나 균형 있죠. 성별, 예. 청년 이런 데 균형은 조금 이게 아쉬워서 한 70점. 예. 능력은 이게 90점 이상. 근데 균형은 조금 아쉬운 이런 데 인사입니다. 먼저 이제 능력만 보면요. 예. 능력만 보면 이게 이종호 과기부 장관 있죠. 예. 이종호. 예. 이분은 이제 그 옛날에 윤석열 그 당선인이 그 옛날에 서울대 반도체 그 견학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직접 설명하신 그렇죠. 분이죠. 예. 세계 최초로 비메모리 반도체 표준 기술인 벌크 핀팻, 예. 벌크 핀팻 기술을 이제 그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이종호 예. 과기부 장관 능력은 이제 그 뭐 최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창양 산자부 장관 있죠. 예. 이창양 이분도 이제 고시에 그 실무도 15년 이상 하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서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런 데 그 능력 있는 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친하고 잘아는 박보균, 이분은 이제 중앙일보의 대기자입니다. 예. 박보균 이분은 이제 미국 가가지고 문화재 있잖아, 대한제국. 이제 그 기사 책을 쓴 걸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그때부터 인연을 이어오는데, 박보균 문체부 장관, 예. 이런 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저는 원희룡 있죠. 원희룡은 이제 그 아예 그냥 목동의 예. 집을 8억에 팔았잖아. 그게 집값이 이게 지금 26억 합니다. 26억이. 8억에 팔았잖아. 이런 분이 부동산 정책 국토부 좋아요. 저는 이게 능력은 합격. 근데 다만 지금 이게 우리가 6월 1일 지방선거잖아. 예. 지방선거인데 너무 영남에 뭐 5명이다 또는 이게 서울대다 너무 이게 치우치면 지방선거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능력 플러스 금상첨화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역이나 여성도 이게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데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 이게 총평이 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73살인데 이 장관들도 평균 나이가 60.5세더라고요. 네. 지금 세계 이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장관들 보면 상당히 30, 40대 젊은 장관들, 그러니까 첨단 과학기술에 아주 적합화된 그런 인사들이 간짝 발탁돼 가지고 아주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30, 40대랄까 참신한 그런 깜짝 발탁 인사가 좀 없었던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너무 관료, 교수 중심의 그런 인사.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역대 장관 대통령들이 이제 장관 임명할 때 해왔던 그런 인사 원칙인데, 이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말 정치하고도 절연을 했던 분이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좀 민간 기업 전문가라든가 현장 기업인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탁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먼저 근데 그 청년 있잖아요. 저도 이게 아쉬운데요. 근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 장관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청년이 30, 40대가 장관 하려면 YS 때처럼 이게 20대에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야 이게 30, 40대 장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어릴 때부터 청년을 안 키운 거죠. 근데 지금 갑자기 누구 30대 장관 시키려면 인물이 지금은 제가 보기 잘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저는 20대부터 차근차근 이게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한 다음에 30, 40대 무기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저는 과제로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너무 이게 관료나 교수에 치우친다는 비판도 뭐 경청할 만하죠. 그래서 근데 그 총리 후보로도 두산의 그 박용만 있잖아요. 이런 데 그 기업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이게 충원하자 이런 논의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보면 이게 그 조금 이게 안정성 초대 내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관료나 학계 중심이 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30대보다는 40대에 얼마든지 정부 행정 관료 중에서도 특출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회의원 중에도 충분히 장관을 시킬 만한 역량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주 오래된 DJ 시절에도 여기 많이 나왔던 김영환 과기부 장관이 치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43인가 됐을 때 장관을 시켰고 잘했습니다. 지금이 왜 더 없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특히 뭐 기업인도 무슨 박용만 회장이라든가 그런 분이 해서 되겠습니까? 좀 더 현장에서 뭐 삼성이라든가 그런 반도체, 디지털 이런 분야에서 확고한 실적을 내고 또 경험도 있고 학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에 박사학위 없으면 기업에서도 임원도 못할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좀 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정말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뭔가 좀 감동을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늘 하던 대로 관료, 교수, 이른바 캐리어 중심 아닙니까? 그럼 캐리어를 따지다 보니까 영남이 5명이나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가장 많이 정계에 진출하고 관료에 진출한 사람들이 영남 세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관료로서 경력 쌓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만 한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의견들이 이제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수위에서도 4명, 또 캠프 특보 출신이 2명, 그래서 6명이, 8명 중 6명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들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국토부 장관 발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깜짝 발탁이고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로서는 뭐 큰 꿈을 갖고 있는 건 뭐 천하가 아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큰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원희룡 지사는요 입각은 이제 그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입각은 다만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이냐 또는 이제 뭐 다른 장관이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은 안 하겠다. 바로 이제 그 법무부나 행안부는 행안부는 선거 주무부 쓰고 10만 경찰을 지휘하죠.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검찰을 지휘하잖아요. 이쪽은 이게 그 정치인보다는 거기 그 독립을 위해서 그쪽으로 이게 그 잔뼈가 굵어온 관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로 바꾼 거고요. 저는 원희룡 지사는 이게 그 완전히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대장님 이분은 이따가 어떤 분야든 잘해요. 이분이 그 당시에 학력고사 전국 수석에
사법고시 역사상 최고 점수로 수석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리고 이게 지사라는 게 어차피 국토 뭐 건설직 다 이게 담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합적으로 종합행정을 한 데가 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저는 이분하고 비교할게요. 바로 이게 전 정권의 노영민입니다. 노영민이가 이게 이번에 충북지사 나갈 때 그때 집이 두 채 있었죠. 그때 집이 청주하고 서울에 있었잖아요. 근데 노영민이가 뭘 팔았습니까? 그때 서울집을 팔고 청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청주를 먼저 팔아야 세금이 적죠. 그래서 이게 청주집을 팔았는데 지금 이게 충북도에서 나갔잖아요. 원희룡도 이게 집이 목동하고 제주가 있잖아요. 근데 원희룡은 제주도에 집을 사고 목동을 이게 오를 걸 뻔히 알면서 이게 빠르게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20매덕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직자의 그 솔선수범 자세입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의 이런 도덕성과 그다음에 그 지사나 그동안 국회의원 삼선이죠. 요직을 이게 다 거쳤잖아. 이런 이게 풍부한 경험을 볼 때 문재인이가 뭐 20몇 번에게 부동산 대책하면서도 완전히 망치놨잖아요. 이런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걸로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서 말씀하신 28번인가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완전 폭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참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라든가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또 지금 집값이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이 두 마리 아니라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이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이제 돼서 여기서 아주 성과를 낸다면은 본인의 대권과도의 아주 탄탄 대로를 닦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시원찮다 하면 본인으로서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정말 이 원희룡 지사가 아주 시험대에 섰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추경호 이 경제부총리 임명을 했고 지금 사실은 물가, 경기 다 비상 아닙니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아주 폭등을 하면서 이 우리 경제에도 치명상을 지금 가져오는 그런 상황인데 추경호 이 부총리 후보자는 뭐 재선 의원도 지냈고 또 정통 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데 두 마리 토끼, 진짜 두 마리 토끼를 경기와 물가로는 좀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는 최상목, 최상목은 이제 차관이요. 저하고 이제 아주 친한 서울법대 8회학번이에요. 아, 그렇죠. 최상목. 이분하고 이제 경합했는데 최상목은 이제 금융위원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추경호가 기재부 장관이 됐잖아요. 이것도 전임자 홍남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홍남기의 별명이요. 별명이 홍백기. 매일 이게 처음에는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백기 투항해서 홍남기가 아니고 홍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별명이 또 있죠. 홍두삼이. 용두삼이가 아니고 홍두삼이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추경 없다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또 꼬리를 깨갱하고 내리는 게 홍남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홍백기, 홍두삼이 아닙니까? 저는 추경호 장관이 되면 이게 소신을 가지고 할 말 하면서 기재부는 이게 나라 살림을 지키는 완전히 국간을 지키는 자리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무조건 포퓰리즘에 휩쓸릴 게 아니고 할 건 하면서도 이게 지킬 건 지키는 이런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하고 이제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자 한덕수 전 총리고 이분이 이제 또 경제하면은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경제뿐만 아니라 주민대사도 하면서 외교 안보 이런 분야까지도 총괄하는 총리 적임자다. 또 뭐
능력이라든가 여러 경륜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덕수를 능가할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덕수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63%가 지금 고문료로 한 2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뭐 큰 로펌에 고문료만 받은 게 아니고 아주 큰 회사의 사회이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 사회이사는 보통 사람 월급의 몇 배를 또 받는 그런 사회이사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여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게 재산만 해도 공시지가 뭐 이런 걸로 따져서 83억 원, 현금만 52억 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 기부금 단 한 푼도 없느냐. 또 보통 사람들은 카드를 늘 사용하는데 카드 사용료 이것도 한 푼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성이라는 게 좋아야 하는데 너무 능력에 치중된 분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고문료 20억에 대해서도 63%나 되는 국민들이 부적절하다. 적절하다는 17.6%뿐이 안 돼요. 우리 변호사이시니까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테고요. 저는 이제 방송 나가서요. 제가 이제 공중파 방송도 많이 나가잖아요. 제까지 그 한덕수 총리 비판하면 진짜 이게 낙마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강력하게 저는 변호를 하는 편인데요. 뭐 굳이 제가 변호한다면 저는 한덕수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하다가 이제 고문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관하고 나면 그 전문 지식을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로펌에 고문 오면 장관급들이 제가 보기에 대략 한 연봉 10억 정도 받아요. 근데 이거 세금 빼고 여비서 기사값 빼면 실수령액은 한 5, 6억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로펌에 연간 치면 한 3, 4억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다른 장관에 비해서 과다한 건 아니다. 네. 제가 굳이 변명한다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그런 그렇죠. 정서상의 그런 것이죠. 옛날에 그 안대희 대법관 있죠. 예. 그분도 이게 그냥 정당하게 구체적으로 뭐 이게 정관예우 해가지고 막 어떤 이게 부정 거래한 이런 의혹도 없는데 그냥 세금 다 내고 당당하게 대법관 할 때 그 수임료를 좀 많이 벌었죠, 돈을.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에. 낙마했죠. 저는 이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미국에는 보면 연봉을 6천억도 받고 600억도 받는데 그게 낙마 사유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한덕수 총리가 한번 탈세를 했다든지 또는 이게 부정한 정관 거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단지 그냥 급여가 좀 많았다. 또는 이게 집이 있거든요. 집이 올랐는데 이걸 뭐 미국계 기업에 임대를 줬다. 이게 미국계 기업에 주든 일본계 기업에 주든 중국계 기업에 주든 그거하고 이게 무슨 이해 충돌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저희 우파에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고심 끝에 진행했잖아요. 근데 지금 좌파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게 낙마시키려 하거든요. 이 점에서 저는 좀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뭐 박사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게 뭐 기부를 안 했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면은 저는 잘 모르는데 가능하면 이게 저는 일단은 밀어주고 싶어요. 예, 어쨌든 이번에 1차 8명의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지금 인선해서 발표를 했고요. 아,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주목하는 한 분이. 이분이 외교안보는 다 뺐죠. 예, 근데 유일하게 한 분 발표했죠. 외교안보 중에 유일하게 국방부 장관을 발표했잖아요. 예.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제가 이제 그 여담이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존경하는 김관진 장관님 드디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김관진 장관을 참 방송에도 많이 그 다루고 존경하고 김관진 장관에게 좌우명이 모든 공은 부하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이게 좌우명이거든요. 예. 오늘 저녁을 하기 전에 제가 이게 조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관진 장관님께 이종섭 장관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 이랬더니 본인의 12년 후배고요. 장관할 때 그 국방부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인데 뭐 상당히 강직하고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 한미동맹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외교안보 중에 유일하게 국방부부터 지금 발표했는데 이종섭 장관 이분도 상당히 그 문재인 정권이 망치놓은 한미동맹 제대로 이게 복원하지 않을까 기대 큽니다. 이번에 이런 전문성을 중시한 실용 내각 이렇게 특징이 지어질 그런 인물들을 발탁을 했는데 그래도 차기 2차 발표 때는 외교안보, 통일, 농림, 축산부 등 다른 또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래도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적정한 안배와 그런 그 균형을 잡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